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리논증 3주차 논증의 타당성 그리고 건전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논증의 종류 그리고 뭡니까 그 논증의 요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전제와 결론 뭐 그런 어떤 그 이유와 어떤 그 근거 뭐 이런 내용하고 주장과 근거죠. 혹은 주장과 그 이유 그리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피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들이 참이라면은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겠죠. 그리고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제 혹은 전제들 속에 결론의 그 내용이 암암리에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역 논쟁이라고 하고요. 꼭 뭐 일반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연성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필연성을 띠고 있고 또 그 속에 결론의 내용이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제 귀납 논증은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래서 결론의 내용은 언제나 전제의 내용을 어떤 그 오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역논증처럼 필연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논리학 혹은 추리논증이라는 게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그 옳음 이런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논증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이제 참인데 그게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연역 논증에 대한 비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제 4장 우리 텍스트의 3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증의 타당성 먼저 이제 타당성과 아까 말한 건전성 그렇게 했는데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타당하다, 옳다 하는 얘기죠. 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내가 어떤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과연 타당할까?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타당이라는 그 표현은 예를 들어서 용인의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타당성 검사를 하죠.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타라고 그러죠. 예타. 그런 것을 국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인에는 외국어 대학이 있으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어떤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은 지하철역이 이제 신설이 되는 거죠. 그런 그 타당하냐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타당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논증의 형식적인 기준입니다. 형식적인 기준. 이게 중요한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추리 논증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논리학이라고 그랬죠. 그 논리학은 다른 말로 하면 형식 논리학이라고 그랬어요. 내용 논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학에서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추리 논증은 이제 논리학의 일부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내력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2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을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것이 이제 1990년도까지 90년 그죠 90년 정도 90년 중반까지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상투적이다 해가지고 현실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추리 논증이라는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을 어떤 나라라고요? 여기 뭐 혹시 뭐 미국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공부하는 그런 과도 있을 텐데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용성의 나라예요. 실용성의 나라. 그래서 이제 펄스라든가 그 존 듀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그 실용주의자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에 예를 들면은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그 과학적인 그 어떤 뭡니까 과학적인 건 토대 혹은 그 백그라운드 같은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면에서 옛날 그 소련 옛날 소련이죠. 오늘날의 러시아 그 소련을 앞질렀던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판 아메리카니즘의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주인공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굉장히 의아스럽긴 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어디 밖에 나가서 할 얘기는 못하고 굉장히 그 말하자면 트럼프 그 미국이 굉장히 뭔가 한번 그 약간 그 젠치하다가 뒤통수를 한번 얻어맞은 꼴인데 우리는 뭐 재밌게 뒷짐지고 구경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도 굉장히 따급하고 미국이 좀 빨리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그 본래 그 궤도로 다시 진입을 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다 우리 삶과 이득에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형식 논리학 특히 추리 논증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 하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 지루할 텐데 그 뒷얘기를 그 전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증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이 타당성. 밸리드라고 그래요. 밸리드. 밸리디티. 타당성이고, 밸리드. 타당한. 이 논증의 타당성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 형식 논리, 추리 논증에서는 중요한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형식적인 기준이다. 형식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적인 것은 왜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리에 있어서, 추론에 있어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이거는 뭐, 형식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반례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요. 반례라는 것은, 예, 여기 나오네요. 반례라고 하면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어감이 안 좋고, 이 번역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껄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반증이라고 해요, 반증.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지루할 텐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 의료 장비를 이제 수출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국가가 이제 쇄도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런 이런 문맥에서,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캐나다인가, 뭐, 하는, 어디에서, 호주인가, 캐나다인가, 뭐, 어디에서, 이제, 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불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불주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주사 바늘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주사 바늘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을 이제 주사를 놓습니다. 콜레라 균을 넣어가지고 그 주사 바늘을 촛불에다가 소독을 해서 여러 그 학생들을 불주사를 놨어요. 불에다 달궜다고 해서 불주사인데 실제로는 그건 우리가 부르는 그 용어고 실제로는 콜레라 감염을 이제 사전에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 불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 위에다가 불주사를 놓으면 저도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톡 불어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사를 놓으면은 며칠 되면 여기가 뚱뚱 부어요. 여기 팔뚝이 뚱뚱 부어가지고 팔 들어올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불주사를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맞아온 나라는 이번엔 코로나 감염이 아주 극단적으로 훨씬 더 감염이 덜 된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불주사 놔달라고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도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불주사까지 놔달라고 하면 이제 북새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그런지 하나의 가설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몇백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사를 놓은 팀과 놓지 않은 팀, 맞은 팀과 맞지 않은 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잘 감염이 되는가, 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잘 낫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실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그죠. 반증 얘기하다 그랬죠. 이 반증이라는 표현을 그때 카운터 이그젬플 해가지고, 반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반증이 발견이 되면은 그 법칙은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 여태까지 쭉 맞아왔어요. 중력의 법칙이 지구에서도 맞고 달에서도 맞고 다 맞았는데 저기 해왕성에 가니까 그게 안 맞더라. 만약에 그 반증, 중력에 반하는 그런 그 사례가 반대 사례죠. 반대 사례. 반증이라고 반대 증거. 그래서 저는 반대의 사례, 반대 증거에서 반증이라는 게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걸려 이게 반례 하니까 반례가 있느냐. 전제의 참이 결론의 거짓을 만드는 사례를 갖다가 반증 사례 혹은 반례, 반대의 사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 39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표현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40쪽 한 중간에 나왔네요. 전제는 참으로 만들지만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 이게 이 저자가 굉장히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빨간 볼펜으로 언더라인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 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제는 참으로 만들지만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반대 사례, 반예,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한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전제는 참으로 만들지만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 이렇게 해서 전제의 참이 결론의 거짓을 만드는 사례. 이렇게 저는 부드럽게 바꿔봤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교과서 39쪽에 보면은 약간 그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이상한 서태지는 총각이다, 뭐 서태지는 남자다, 1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총각이라는 표현이 이제 총각이라는 표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처녀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요새 이제 성 문제에 있어서 가뜩이나 민감한데 지금 뭐 N번방 사건 해갖고 이게 지금 그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이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아주 정말 무섭게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 N번방 사건 조아무개 그 사건을 보면 벌써 지금 이게 사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그 N번방 사건이라는 사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사이버상으로 그래서 위키피디아 이게 이제 한국판은 위키백과죠. 위키백과. 이게 참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민감한 문제 뭐 처녀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말고요. 우리가 총각이다면 미혼남이다. 그 다음에 유부남이다 하면은 기혼남이다. 또 처녀는 미혼녀다.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지만 이 책이 너무 옛날에 써있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써서 그런지 좀 그런 그 어감이 있어서 좀 제가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39쪽에 맨 밑에 2번 그 예문을 보면은 서태지는 사람이다. 서태지는 사람이다. 전제죠. 서태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서태지는 그 미혼남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당한 논증이라는 거예요. 타당한 논증이 아니고 부당. 왜 그러냐면 서태지가 사람이라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서태지는 미혼남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당한가 하면은 뭐 실제로 서태지 물론 사람이겠죠. 서태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일단 여기에 그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형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형식적 기준. 그래서 그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이제 이런 게 그 논증의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데 서태지가 사람이다 하면은 서태지는 총각이다. 서태지는 미혼남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거를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태지가 사람이라는 것은 전제는 어떻게 해요? 전제는 여기 전제의 참이라고 그랬죠. 서태지 사람 맞죠? 그 다음에 결론에 결론이 어떠냐? 서태지는 미혼남이다. 이것은 이제 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태지가 정말로 미혼자인지 기혼자인지는 미혼남인지 기혼남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논증이 부당하냐 하면은 서태지는 사람이다는 전제로부터 서태지는 미혼남이다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돼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형식만 보는 거예요. 내용은 보질 않고. 그랬을 때 서태지가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전제로부터 서태지가 미혼남이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적은 아닌 거죠. 서태지가 그 기혼남일 수도 있죠. 전 모르겠어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기혼남인지 미혼남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부당한 논증인데 그래서 이제 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결론이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필연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 위에 있는 1번 어떤 1번 예를 보면 서태지는 미혼남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거 중요한데 헷갈려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서태지는 총각이라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서태지는 남자다 하는 게 결론. 총각이면은 여자는 아니겠죠. 참, 미혼남이니까 여자는 아니겠죠. 반드시 전제가 미혼남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론 어떻게 돼요? 결론 남자겠죠, 남자.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사례는 어떻게 돼요? 이 논증은 타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웃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교과서요. 3번이 되겠죠. 서태지는 미혼녀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다. 이거 거짓이겠죠. 내용상으로는. 근데 이 추리 논증에서는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내용상 정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전제를 해보자. 서태지가 어떤 그 미혼녀라고 해보자 하는 전제죠. 전제. 우리가 어떤 사실 자기 주장을 할 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전제에 맞게 결론을 끌어내면 이 주장은 타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결론은 서태지는 여자다. 이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예요. 타당한 논증이다. 왜 그러냐? 서태지는 미혼녀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자겠죠. 남자는 아니겠죠.
뭐 당연한 사실을 필연적인 거죠. 만약에 서태지가 만약에 미혼녀라면 하는 거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그렇지만은 이 추리 논증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제가 참이면은 결론도 참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제의 참이 결론의 거짓을 만드는 것은 이제 반대 사례라고 그랬죠. 반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당한 논증은 결론이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가 미혼녀이면은 서태지는 여자겠죠. 이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사례에 그 서태지가 그 여자가 아닌 경우 불가능하죠. 서태지는 여자죠. 왜? 서태지가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하느냐? 이게 헷갈리겠지만 여러분들 전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제가 서태지는 미혼녀다. 교과서 3번에 보면 서태지는 미혼녀다. 전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서태지는 여자겠죠. 말도 안 돼. 서태지 남자인데 왜 그래? 논리학 엉터리네. 추리논증 엉터리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책도 안 읽어보고.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좋잖아요. 저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머리에 윤활유가 그냥 팍팍 쳐져가지고 싹싹 돌아가잖아요. 그죠? 싹싹 돌아가요. 그냥. 저는 머리에 그냥 녹이 잔뜩 껴가지고 안 돌아가요. 아무리 이거 책을 읽고 뭐 해봐도 맨날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그냥 금방 올 겁니다. 그러면 4번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도 못하겠네. 이 진도를 못 나가겠네. 큰일 나네요. 서태지는 여자다 하는 게 전제예요. 4번에. 40쪽 4번에. 그런데 서태지는 처녀다. 미혼녀다. 이것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서태지가 설령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전제를 그렇게 했으니까 서태지를 여자라고 하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서태지는 미혼녀다. 서태지가 미혼녀가 아닐 수도 있죠. 결혼했을 수도 있죠. 필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전성이라는 거, 사운드라는 거, 사운드. 지금 타당성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논증의 형식적인 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게 왜 안 중요해? 우리가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건전성이라는 겁니다. 건전성. 과연 건전하냐? 건전하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면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실제로 그죠? 이 전제가 실제로 결론을 지지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형식상으로 아니고 내용상으로 실제로 지지하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 건전성이란. 그러니까 어떤 논증이 있을 때 이게 타당하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타당하다 하더라도 실제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내용상으로 안 맞으니까 서태지를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건전성이라고 합니다. 41쪽에서 42쪽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논증인 좋은 논증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학에 대해서, 추리 논증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근거로 추론한 논증이 아니고, 거짓된 근거로 추론한 논증이 아니고, 근거가 실제로 참이어야 한다. 거짓된 근거로 추론한 논증이 아니고, 거짓된 근거, 서태지를 처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서태지는 실제로는 남자니까.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은 아니니까, 그건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하기로 하죠. 제 아는 사람, 딸내미가, 딸내미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그 성전환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가끔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는 제외를 시키자. 그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혹시 누가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복잡하니까요. 지금 간단하게 해도 이해될까 말까 하는데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거짓된 근거로 추론한 논증이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30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다 못하면은 이렇게 하기로 하죠. 과제를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이 강의 듣는 거로 끝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50분을 하는 게 아니라 100분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안 끝내고 계속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래도 나는 과제하는 것보다 나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강의 듣는 것으로서 그냥 이걸 끝내고, 제가 이걸 헤드셋을 이렇게 쓰니까 지금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헤드셋을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고요. 이 귀가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견디질 못하겠어요. 귀가 아파서 이걸 막 눌러놓으니까 이 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논증, 이런 게 지금 아까 그 타당성을 이제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좋은 논증인가, 진정으로 좋은 논증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야, 실제하고 맞지도 않은 게 그게 논리학, 추리 논증이라는 게 뭐하러 배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런 반론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짓된 근거로 추론한 논증이 아니라 근거,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실제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야, 추리 논증이라는 게 왜 형식적인 면만 들여다보고 내용적인 면은 무시하느냐, 그것도 들여다봐야지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거짓된 근거로 추론한 논증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실제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 하고 이제 반론 제기하는 거죠. 자, 건전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확성이다. accuracy.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정확성. 정확하지 않은 거죠. 서태지가 여자다 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이 추리 논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논리적 사고는 실제와 합치되어야 한다. 그죠? 실제와 합치되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건전성은 논리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게 문제입니다.
논리학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추리 논증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이나 이 예를 들어서 뭐 사설이나 이런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균에 대해서 사설을 썼는데 그 코로나 균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할 능력이 없어요, 실은. 과학자들조차도 이 세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그 과학자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어, 그 어떤 분야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과학의 그뭐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외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논설위원이 논설을 쓸 때 이 전문가처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보도된 것을 참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된 것이 참인지는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성이 내용적인 정확성을 기한다면 그건 옳은 거지만 내용적인 정확성을 기한다면 나무랄 데가 없지만은 그런 그 견해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논리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 아닌 일상성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제 타당한 것 같고 또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만약에 논설위원이 그렇게 썼다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사람의 그 주장을 검토를 해야지. 야, 이 사람이 전문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은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 논리학자에게는 추리논증 하는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왜 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조차도 어떤 세균학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 그 접종 아니 뭡니까 코로나를 그 코로나 균을 죽이는 그런 약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1년 안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사스라든가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에볼라라든가 그런 게 뭐 10년, 20년, 50년이 돼도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약이. 그렇게 이제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런 얘기를 쭉 지금 42쪽, 43쪽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PSAT 뭐 이런 의학 전문 대학원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저를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저는 엉뚱하게도 야 이거 내가 지금이라도 의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의대 가가지고 한 100개가 넘는 로지 무슨 로지 해갖고 뭐 무슨 학이죠. 바이올로지 뭐 무슨 올로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100개 이상을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면은 제시를 치고 삼시를 치고 해서 아주 힘겹게 해서 6년 동안 대학원까지 다녀가지고 야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참 웃지 못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웃기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여간 그 42쪽에
PSAT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전제 1, 전제 2 결론 해갖고 이제 만일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면 유엔은 불필요하다. 전제가 또 만일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유엔은 전쟁 방지라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사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야 유엔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죠. 유엔이라는 게 꼭 전쟁할 때만 이렇게 그 어떤 작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평화 시에도 이런 질병이 창궐을 하고 그러면은 유엔에서 질병 관리하는 그런 그 뭡니까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문제를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손 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도 못해요. 좀 심한 말인가 몰라도. 그래서 유엔은 불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문제 보면은 국가 간에는 평화 아니면 전쟁 상태만 존재한다 하는 게 두 번째 전제고요. 따라서 결론은 유엔은 불필요하다. 이런 하나의 추론이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 논증이 타당한가, 과연 타당한가, 또 그리고 이제 건전한가, 이제 이런 검토를 하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의학대학원에서 문제를 내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것은 이제 전제 1과 전제 2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돼요. 유엔이 불필요하다. 뭐 추리를 잘한 거죠. 추론을 잘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제 이게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실제로 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 참이 아니다, 건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목적이 단순히 전쟁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 해서 전제 1이 이제 참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논증이 타당한가를 보면은 타당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타당한 논증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건전한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건전한가를 보면은 유엔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그 결론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 타당하지만은 건전하지 않다 하는 우리 책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있고 이제 뭐 그 다음 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43쪽 맨 밑에 보면 타당한 연역 논증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타당한 연역 논증.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논증.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죠. 이런 것은 타당하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다. 이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반증 불가능한,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 불가능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반증,
판례가 없는 논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타당하다. 그 다음에 건전한 연역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타당한 논증이면서 동시에 모두 이 전제가 실제로 참인 논증, 형식상으로 참인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용상으로 실제로 참인 그런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상 책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잘 돌아가니까 이해가 빠르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반대 사례, 반례라고 그랬죠. 반증. 어떤 연역 논증의 전제는 참으로 만들지만 그 논증의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를 갖다가 그 반례라고 한다. 반례, 반대 사례, 혹은 저는 반증이라고 그랬죠. 반증 혹은 반박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건전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4쪽에 우리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그 44쪽에 44쪽 문제죠. 이 문제에 보면은 그 연역 논증에 대한 다음의 그 설명이 옳으냐 옳지 않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문제니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4쪽 첫 번째요. 여러분 책 있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타당한 연역 논증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항상 참이다. 결론이 항상 참일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타당한 논증. 그러니까 이게 이 설명은 맞지 않는 거죠. 서태지가 남자지만은 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타당한 연역 논증의 결론은 항상 참이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결론이 거짓인 연역 논증은 부당하다. 결론이 거짓인 연역 논증은 부당하다. 그 결론이 거짓이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옳은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결론도 참인 연역 논증은 타당하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건전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결론도 참인 연역 논증은 타당하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타당하냐 안 하냐 타당성을 논할 때는 이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여태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 타당한 연역 논증의 결론이 거짓이면 이 논증이 타당하다. 타당한 그 논증이다. 그런데 그 결론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전제들 모두는 참인 것은 아니다. 맞는 거예요. 결론이 거짓인 경우에는 전제가 두 개 이상이라고 할 때 참인 것도 있고 참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만일 부당한 연역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 그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조금
6번 문제가요. 어떤 연역론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논증이 건전해야 한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연역론증의 결론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말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안 좋냐면 이렇게 보충을 해야 돼요. 어떤 연역론증의 결론을 실제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논증은 건전해야 된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때 시험을 칠 텐데요. 그때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대로 다 납니다. 그대로 다 나니까 어떤 학생은 이제 이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도 있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해갖고 이제 다 메모를 해놨다 그거만 달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수학을 빵점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수학의 원리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를 집에 가서 다 외웁니다. 다 외워가지고 그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0점을 맞은 수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추리논증은 수학하고 다르지만은 어쨌든 머리가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인문학적인 머리지만은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런 추리논증 이런 과목에 대한 그런 소양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지금 인문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과계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이과계통을 하는 분들은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심히 해야만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대범하고 담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중요하지만 이런 추리논증 같은 냉정한 이런 학문적인 소양도 자기 인격에 이렇게 함양이 돼 있어야 이렇게 냉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요. 지금 45쪽에 트레이닝 지금 제가 오류 추론 이 트레이닝 부분 45쪽에 보면은 오류 추론에 관해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150쪽 이하에 나오는데 기왕 얘기를 하는 김에 150쪽에 가면 이제 오류 추론이 나오는데 조건문 추론의 오류에서 오류론이 나오죠. 오류론이 나오는데 157쪽에 가면 이게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157쪽 마지막 이 포인트라는 데 가보면은 전권 긍정, 후권 긍정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권 부정의 오류, 후권 부정의 오류에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후권 긍정의 오류 이렇게 해가지고 후권 긍정 후권 긍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A라면 B다. 만약 A라면 B다. 그런데 B다. 그러므로 A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후권 긍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A라면 B다. 그 다음에 그런데 B다. 그러므로 A다. 하는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워하겠지만 내용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예를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내가 히틀러를 쏘면은 죽는다. 이게 전건이에요. 그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틀러는 죽었다. 내가 히틀러를 쏘면 하는 게 전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막 급한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예. 그래서 그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겠죠.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는다. 이게 전건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다 후건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죽었다. 이게 후건 긍정이죠. 전건 내가 히틀러를 쏘면 그러면 당연히 죽겠죠. 그런데 히틀러는 죽었다.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나는 히틀러를 쏘았다. 맞습니까? 이게 오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건 부정의 오류, 후건 긍정의 오류, 그 다음에 뭐 전건 긍정, 후건 긍정.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을 할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45쪽에요. 45쪽에 전건 여기 나와있죠. 전건 부정의 오류 A면 B다. 그런데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 후건 긍정 방금 한 A면 B다. 그런데 B다. 그러므로 A다. 후건 긍정의 오류. 그래서 157쪽에 아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그러면은 후건 긍정의 오류. 그러면은 아까 했죠. 후건 긍정의 오류는. 근데 전건 긍정의 오류. A면 B다. 그런데 A다. 그러므로 B다. 하는, 이게 이제, 아니, 이거는 이제 오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제 요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오류를 찾는 거니까. A면 B다. A 아니다. 그러므로 A다. 이런 게 있는데, 전건 긍정의 오류죠. A면 B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그래서 A면 B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B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A면 B다. 그런데 A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B가 아니다로. 이런 예를 전건 부정의 오류라는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된다 하는 게 이제 A면 B다죠.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된다. 그런데 눈이 안 왔다. 그죠? 그럼 어떻게 B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교통이 두절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류죠. 왜냐하면 교통이 두절될 수도 있어요. 눈이 와도 눈이 오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런 거 많이 쓰이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45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 연습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게 2번하고 6번하고 7번 이 부분을 특히 연역론 중에 타당성을 평가하라 하는데 이게 부당한 겁니다. 이게 아까 전건 긍정의 오류죠. 이번에는 전건 긍정의 오류. 지금 여기죠. 2번에는 전건 긍정의 오류. 그 다음에 5번에는
그 전권 부정의 오류. 아까는 전권 긍정의 오류, 전권 부정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는 후권 긍정의 오류, 후권 긍정의 오류. 7번에는 후권 긍정의 오류. 아까 157쪽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 경우를 맞춰가지고 한번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46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46쪽이라고 되어 있죠. 46쪽에 보면은 10번 문제 있어요.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과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인 사람은 모두 천재이다. 전제가 그런 거예요. 과학자 중에서도 천재 아닌 사람 있죠. 천재 아닌 사람 있는데 수학자인 사람은 모두 천재이다.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사람 많이 있죠.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그랬고, 여러 사람, 되게 과학자이면 수학자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천재이다. 전제가 그래요. 어떤 수학자도 천재가 아니다. 이게 우리말로 어떤 수학자라면 썸이 될 수도 있고, 영어로 하면은 어떤 수학자도. 근데 이 어떤을 갖다 매스메티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학자도 썸이냐 어냐 뭐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어떠한 한 수학자도 어떠한 한 수학자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타당한 것으로, 그러므로 수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자도라는 게 any라고 해야 되겠네. 썸이 아니고 any mathematical, 그 어떠한 수학자도 천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수학자도 천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문제가 그 40쪽에 나오는 3번 기출문제인데, 그 의학전문대학원 이 그 예문을 보면은, 이 예문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 논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옳은 것이 미국에 가면 뭐 옳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미국에서 옳은 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또 옳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또 옳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떤 그 절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 그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외교관 시험이라든가, 뭐 아니면 삼성전자 뭐 시험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소기업 시험이라든가 가면은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긴 예문을 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약간 그 모범생 같은 그런 그 학생들은 열심히 읽습니다. 그걸, 그죠? 열심히 읽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길고, 이걸 다 읽고서 하려면 다 잊어버려요, 또.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문제 답 붙어 있는 거예요. 답이 이제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이제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악랄한 거죠. 틀리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틀리게 만들까 하고 연구를 해갖고 이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그 출제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관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야 되겠죠. 요거 이제 우리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틀리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넘겨짚고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답을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은 그래서 답을 읽어가지고 답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그 아닌 것이 제일 틀린 거 하나만 골라내면 되잖아요. 문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이론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이 그러다고 해서 윤리적 기준도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 많은 내용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의 내용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윤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나라에 따라 다르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윤리적 상대주의다라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윤리적 상대주의가 옳다고 해서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이 항상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해서의 내용과 항상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앞뒤가 잘 따져보면 안 맞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4번 보면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문화에 따른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윤리적 기준은 보편적으로 신봉되고 있다. 일부라고 그래서 일부 틀리게 하려고 일부 윤리적 기준은 보편적으로 옳다고 이제 믿어지고 있다, 신봉되고 있다. 참 제가 이런 그 출제 문제를 보면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써가지고 틀리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출제관들이 좀 악랄합니다. 아마 이제 의학대학원 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나봐요. 야, 출제를 좀 해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학생들이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리게, 그렇게 문제를 복잡하고 잘 안 쓰는 용어들을 써가지고 많이 틀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좀 악랄하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보면은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 올바른 판단은 하나뿐이며 그런 올바른 판단을 옳게 만들어주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언뜻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다르게 이렇게 얼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50쪽에 가보면은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50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한쪽 정도 이렇게 갑과 을이 대화체로 되어 있는 건 참 좋은데 이거 읽다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갑이 뭐라고 했지? 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필요 없고 답만 보는 거예요. 답지 선택지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하고 답만 읽는 거죠. 을은 갑과 을 중에서 을은 자신이 이전에 내세웠거나 혹은 갑에게 동의해 주었던 주장을 모두 유지하면서 갑을 반박하려고 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맨 아래에 을이 펼 수 있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 문제를 딱 읽어보고 한숨이 팍 나오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너무 길고 이 대화체를 언제 다 읽어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지를 읽는다는 거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잘못된 이름은 없지. 예, 이렇게 해서 4번을 보면은 말이 이제 제일 타당한 거예요. 토끼라는 이름을 붙이건 거북이라는 이름을 붙이건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네. 그러니 잘못된 이름은 없다네. 그러니까 뭐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뭐 한자 제가 볼 때는 뭐 용용자 같은데 용인 사람 인자가 아니고 두 사람인 변이겠죠 아무래도. 용인 그 용이 아주 인자하다 그런 뜻인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름 붙일 때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선생님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쓱 한번 재미로 훑어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52쪽에 반례 반증이라고 그랬죠. 반증 사례와 수문전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챕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수문전제라고 해요. 수문전제. 그래서 수문전제가 아니고 그 논증의 재구성. 제가 지금 귀가 하도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막 귀를 눌러가지고요. 여러분들 귀가 아파서 도저히 지금 못 참겠는데 그 논증의 재구성이라고 그래요. 논증의 재구성. 그래서 이제 논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 논증이 이렇게 좀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기에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력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게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논증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안 했어요. 논증에서 이제 반대 사례, 아까 반례라고 그랬죠. 반대 사례와 수문 전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전제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좋은 논증이라는 것은 반례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논증, 나쁜 논증 했을 때 어떤 논설위원이 신문에 사설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어떤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좋은 논증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그런 예를 써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맞네 이 사람. 그래서 논증 1 시험을 치른 학생은 모두 50명이다. 이제 52쪽에 나와요. 시험을 치른 학생은 모두 50명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답안지는 모두 50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그 잠재적 논증이라는 것은 지금 그 수문 전제를 포함한 논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지금 시험을 쳤으니까 당연히 50명이 쳤으니까 답안지가 50장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모두 다 답안지를 한 장씩 제출했다면 이라는 전제가 포함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시험지를 3장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써가지고 그냥 3장을 제출을 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장이 아니죠.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안 내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9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수문전제예요, 그게. 시험을 치른 학생은 모두 50명이다. 그죠? 50명이다.
그런데 그 모든 학생이 시험지를 한 장씩 제출했다. 따라서 시험 답안지는 모두 50장이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50명 쳤으니까 50장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약간 엉성하게 이렇게 논증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금 이 예를 들은 것은 잠재적 포텐셜이라고 해요. 포텐셜 잠재적이다. 잠재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 여러분들 이제 외국 갔다 오면은 외국에 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외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집에 이제 자가 격리를 2주간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 그 진단을 해보니까 확진 판정이 나오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잠재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잠재적이라고 그러죠. 잠재적 논증.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 예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어, 그 우리가 지금 100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분 수업을 하고 과제를 제출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 다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오늘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이 50명인데 따라서 시험 답안지는 모두 50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잠재적 논증이죠. 수문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암암리에 생략된 거예요. 생략, 그죠?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알 거, 당연히 시험 치면은 뭐 50명이 치면은 50장 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 항상.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지를 안 내는 학생도 있고 또 2장 내는 사람도 있고 3장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문전제도 다 생략됨이 없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 한 장씩 제출했다. 즉 2장씩 낸 학생도 없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없다. 이런 걸 이제 보충을 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갖다 actual 그 실제적 논증이다. 이렇게 수문전제를 보충한 논증을 실제적 논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 같은데 이렇게 글자는 뭐 52쪽에 보면은 몇 자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상세하게 반복해서 읽어봐야 약간 이해가 되는 원래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논증 2를 보면은 좀 재미가 있어요. 약간 53쪽에 논증 2를 보면 티벳의 타르 스님은 티벳에서 이제 어떤 스님이 하나 왔어요. 타르 스님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 전제입니다. 그런데 철이는 티베트어를 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철이가 타르 스님과 대화하려면 통역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할 수가 있죠. 야, 철이가 내 친구인데 오늘 티벳에서 오는 스님을 만나러 간다. 근데 그 스님은 한국말을 안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철이도 티베트어를 배운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만나려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뭡니까? 통역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반증,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통역이 공통적으로 하는 용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충을 했어요.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반증 사례, 여기다가, 야, 그래도 서로 안 배워서 모르고 있지만은 갑자기 스님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한국어를 줄줄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틀렸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과 이제 티베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반례를, 반증 사례를 갖다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54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 중간에 보면은, 한 중간에 보면은, 철이가 던진 것이, 그러니까 이제 논증 3, 그 위에 보면은, 논증 3-이라고 있어요. 그 54쪽에 보면은, 철이가 방금 서울에 있는 자기 집 10층 아파트 창밖으로 돌멩이를 하나 던졌다. 그 10층 아파트와 지면 사이에는 그 돌멩이를 받칠 물건이 없다. 그러므로 그 돌멩이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다 문 열고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 사이에 뭐 어떤 물건이 없는 한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사실 이런 예도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갖고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밑에다 뭐 무슨 뭐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무슨 칼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약고 막 그 밑에 가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죠.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예에서 반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반례. 네 말 그 엉성해. 그 잘못됐어. 이거 보충을 해야 돼. 아니면 그 말 틀렸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네 논증 틀렸어. 하면서 그 54쪽 한중간에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쳐놓은 A, B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철이가 던진 것이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멩이처럼 생긴 작은 공이고 그 공 안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에르곤 가스나 뭐 이런 게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사실 안 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B번에는 더 이상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던진 돌멩이가 공중에 떠 있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반증 사례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어떻게 돼요? A는 적절한 반례가 아니다. 반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반례는 전제를 참으로 만들지만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여야 되는데 이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례가. 전제는 살려놔야 돼요. 반례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논설위원이 어떤 그 전제를 해요. 자 이런 게 있다고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갖고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반례 자체가 안 돼요. 반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자체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반증을 하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방금 얘기한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반례는 전제를 참으로 가정하지만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여야 된다. 책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반례 반증 사례가 반증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반증의 그 사례가 어떤 그 불가능한 경우에 반증 사례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증 사례의 종류를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불가능성이 있다. 반증이 안 되는 거죠. 반증이 안 되는 거. 수사적 그 레토릭이라죠. 그 우리 책에는 레토릭 임파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토릭 칼이죠. 이게 오자 같아요. 레토리컬 임파서빌리티에서 수사적 불가능성. 수사적 불가능성 어려운 말인데요. 수사학이라는 것, 레토릭이라는 게 수사학이죠. 레토리컬 임파서빌리티 하면 수사적 불가능, 이게 무슨 말이지? 한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현실적 불가능성이에요. 현실적 불가능성. 어떤 반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거의 없는, 이런 걸 말해요. 개연성, probability죠, probability.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걸 갖다가 수사적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히딩크가 내년에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으로 선임된다. 이 히딩크가 원래 축구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야구팀 감독으로 선임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히딩크가 이제 열심히 축구를 때려치우고 야구를 연습해가지고 야구 감독으로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수사적 불가능성. 그런 거를 수사적 불가능성이라고 그래요. rhetorical impossibility.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적 어려움이나 뭐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걸 말하는. 박태환 선수가 다음 올림픽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받을 것이다. 박태환이 누구예요? 박태환이가 아시아의 물개인가요? 한국의 물개인가요? 그러니까 뭐 수영 선수죠. 수영 선수인데 갑자기 무슨 육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을 것이다. 뭐 박태환이 이제 또 수영 선수 이제 그만두고 열심히 그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수사적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의 습관이겠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불가능성 해갖고 physical impossibility. 예를 들어서 3번에 남산에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공중에 떠 있다.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남산에서 돌멩이를 하나 돌멩이라는 한 주먹만한 것을 갖다 공중으로 휙 던지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지고 계속 그대로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 불가능성. 이거는 반증 가능성을 논설위원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하나 그 남산에서 던졌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 그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의 그 가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논증을 반박하는 입장이니까 말도 안 돼. 그 돌멩이는 공중에 떠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잖아. 중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죠? 그렇게 반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거죠.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돌멩이를 공중에다 던졌는데 그게 땅에 안 떨어지고 그냥 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인 불가능성, logical impossibility라는 게 있어요. logical impossibility를 다른 말로 하면은 contradiction이라고 그래요. contradiction. 이게 모순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rhetorical impossibility, physical impossibility 이거는 반증 가능하다고 그래요. 의외로 반증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태환 선수가 육상 100m 선수의 금메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에이, 말도 안 돼. 그렇지만은 이 논리학 그 추리 논증에서는 발레 가능성으로 이거 봐줘요.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반증을 하면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불가능성. 남산에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 던졌더니 공중에 떠 있다. 말도 안 돼. 하지만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반증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logical impossibility에서 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 불가능성은.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은 180도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은 아니야. 삼각형의 합은 180도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반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증 가능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주장이 100% 맞는다는 겁니다. 논설위원이 이렇게 A는 B면 B고 B는 C고 뭐 이렇게 갖고 만약에 이제 자기 논증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독자가 추리 논증을 공부한 독자가 아니야 그거 틀렸어 틀릴 수도 있어 하고 이렇게 반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겠는데 맞아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수사적 불가능성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도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불가능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위배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 유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서 이제 사람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추리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반박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불가능성까지도 생물적 불가능성 아니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물리적 불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추리 논증에서는. 그런데 논리적 불가능성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은 180도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A는 A와 동일하다. 그건 논리적인 필연성이죠. A는 A와 동일하다. 갑돌이는 갑돌이와 같다. 아니야. 갑돌이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완벽한 논증을 하려면 논리적 불가능성이 들어가 있게끔 그 논증을 하게 되면 반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못하겠네요. 큰일 났네. 그 55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재미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논증 그 55쪽 맨 밑에 보면은 가나 해서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본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게 이제 물리적 불가능성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말이 안 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이 추리 논증을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뭐 이순신이 훌륭한 사람인 거하고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논증은 부당한 논증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부당한 논증인데 문제는
왜 부당한 논증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설명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반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말이 안 돼. 그냥 말이 안 돼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반박할 수 없도록 반증을 제시해야 돼요. 반례를 제시해야 돼요. 자, 그럼 네가 한 게 맞는가 보자.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해서 이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반증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증이 안 돼요.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러면 헷갈리면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돼요.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수학적인 진리죠. 논리적인 진리죠. 이거는 반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잘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설명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이순신이 훌륭한 사람인가 하고 삼각형의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라는 사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이 없어요, 실은. 관련이 없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 전제가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명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전제와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하는 것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반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나번은 반례를 제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가능성, 아까 불가능성, 수사적인 불가능성, rhetorical impossibility, physical impossibility, logical impossibility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logical impossibility다. 그리고 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논리학의 관심사는 수사적 불가능성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우리 책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까 억지 소리 같잖아요, 그죠? 물리적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은 중력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이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적 불가능성이나 물리적 불가능성이나 전부 다 반박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은 논리적 관심사는 수사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논리학에 있어서는 수사적 불가능성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걸 부정하고 중력이 우리 지구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도 그걸 납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다른 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이번 시간에 50분 수업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과제 제출하는 것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과제를 제출 안 해도 이 수업만 들으면 다 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못했어요, 실은. 그래서 다 못한 문제하고 이제 마무리, 이번 시간에 한 거 마무리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의 재구성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그 65쪽 논증의 재구성 평가에 실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지만은 이번 시간에 한 것이 이제 논증의 재구성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